내 나이 58. 나의 하루는 대한민국 표준시보다 늘 1시간 먼저 시작된다. 새벽 5시.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나는 소리 없이 일어나 남편 이재진의 하루를 설계하기 시작한다. 남편은 현재 서울시의 유력한 시의원이자 2달 앞으로 다가온 재선을 준비하는 후보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그의 추진력과 카리스마를 칭송한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의 그 모든 빛나는 하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나의 톱니바퀴가 없다면 단 하루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그의 아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비서실장이자 일정관리팀장이며 연설문 작가이고 때로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도맡아 하는 무급총괄 매니저다. 나의 첫 번째 임무는 밤새 들어온 수십 통의 메시지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선거 캠프의 보고, 지역 언론 동향, 그리고 그가 어젯밤 술김에 약속했을지도 모르는 미확인 일정들까지. 나는 이 모든 정보들을 조합하여 그의 오늘 하루 동선을 분 단위로 재구성한다. 오전 9시 노인정 방문, 10시 30분 지역방송국 인터뷰, 점심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오후 3시 시의회 본회의. 나는 포스트잇에 그의 동선을 빼곡히 적어 그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식탁 위에 붙여놓는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이미지 관리. 나는 혈압에 좋은 채소 수프와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부드러운 전복죽을 끓인다. 다음 임무는 연설문 초안 검토다. 아들 민규가 이끄는 선거 캠프에서 작성한 연설문은 언제나 무언가 2% 부족하다. 나는 그들의 딱딱한 문어체 문장들 사이에 실제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동네 어르신들의 바람을 담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불어넣는다. 빨간 펜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문장을 더하는 나의 손길은 30년 전 방송국 PD로서 밤새 대본을 고치던 그 시절처럼 익숙하고 날렵하다. 정확히 6시 나는 그의 침실로 가 그를 깨운다. 여보, 일어나세요. 6시입니다. 그는 거대한 아이처럼 좀처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나는 몇 번이고 그를 흔들고 그의 귓가에 오늘의 첫 일정을 속삭여 주어야만 한다. 오늘 오전 9시에 남문시장 상인회장님 만나기로 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어제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겨우 몸을 일으켜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그의 옷을 준비하고 서류 가방을 챙긴다. 그가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옆에 서서 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과 그가 만나야 할 사람들의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보고한다. 그는 나를 보지 않는다. 그는 그저 내가 떠먹여주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소화할 뿐이다. 그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아내가 남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랑의 한 형태로 여긴다. 그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나의 이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설 때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준다. 다녀오세요. 그는 늘 그랬듯 짧은 대답과 함께 집을 나선다. 쾅, 문이 닫히고 전쟁 갔던 아침이 끝나면 이 넓은 집에는 거대한 정적과 함께 나 혼자만 남는다. 나는 그가 먹다 남긴 식은 죽을 때워 홀로 아침을 먹는다. 이 순간이 내가 유일하게 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다. 그날 오전 사건이 하나 터졌다.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막
20살이 넘은 어린 여학생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떡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학생이 실수로 오늘 오후 2시에 잡혀있던 2개의 중요한 일정을 겹치게 잡아버린 것이었다. 하나는 지역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어머니 합창단과의 간담회였고, 다른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 선언을 해주기로 한 유명 경제평론가와의 단독 면담이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정이었다. 학생은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며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그 어린 학생의 목소리에서 30년 전 실수를 연발하며 선배 PD에게 매일같이 깨지던 나의 신입 시절 모습을 보았다. 나는 아이를 안심시켰다. 학생, 괜찮아.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PD 시절의 위기관리 능력을 총동원했다. 나의 뇌가 30년 만에 다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경제평론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나는 나를 이재진 의원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남편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들렀다 가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아주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는 면담 시간을 30분만 뒤로 미뤄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인간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한 법이다. 다음으로 나는 어머니 합창단 단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나는 남편이 경제평론가와의 중요한 면담을 취소하고 어머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는 합창단 간담회를 30분 먼저 시작해서 어머님들의 노래를 먼저 듣고 늦게 도착한 남편이 그 노래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그림을 연출하자고 제안했다. 나의 이 모든 상황 조율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나는 다시 그 자원봉사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학생은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라며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감탄했다. 그 작은 칭찬 한마디에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 나는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방송국이라고 쓰인 상자. 나는 홀린 듯 그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나의 20대와 30대가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다. 낡은 방송 대본들, 동료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들,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의 잊혀진 영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30년 전 내가 받았던 백상예술대상 방송부문 PD상 트로피였다. 내가 연출했던 한 편의 시사 다큐멘터리가 그해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트로피에는 올해의 프로듀서상 강순자라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차갑고 묵직한 그 트로피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나의 진짜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무대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유능한 지휘자였다.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내 이름 강순자로 빛나던 사람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트로피를 보자기에 싸서 상자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겼다. 그리고는 마치
비밀스러운 연애라도 들킨 사람처럼 가슴을 졸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갔다. 나는 다시 이재진 의원의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상자 속에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난 순간 나의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나의 조용한 반란의 서막은 그렇게 먼지 쌓인 트로피와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조용한 반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던 그 무렵 남편의 선거 운동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남편 이재진은 상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롭게 따돌리며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선거 캠프는 축제 분위기였다. 아들 민규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유능한 캠프 본부장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남편은 매일같이 방송과 신문에 얼굴을 내밀며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나는 여전히 그 모든 영광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나는 그의 연설문에서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할 오만한 단어들을 골라내고 더 겸손하고 진솔한 문장들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의 동선을 체크하며 그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지역의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미담들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 아들과 남편은 자신들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그것이 온전히 자신들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뱉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나의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이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잔칫집 분위기는 단 한 편의 신문 기사로 인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다. 상대 후보인 최명환 측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린 것이다. 이재진 후보, 20년 전 미개발지 투기 의혹 내부 정보 이용한 도덕성 논란, 조간신문 한 면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한 그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기사의 내용은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내용인즉슨 10년 전 남편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지금은 신도시로 개발된 허허벌판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땅이 몇 년 후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사는 남편이 당시 시청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기사의 내용을 읽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땅은 투기를 위해 산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내가 방송국 PD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사두었던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우리는 그 땅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 땅이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상대 후보 최명환은 이 모든 전후 사정을 거세하고 오직 시의원이 되기 전 땅을 샀다.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세 가지 사실만을 조합하여 내 남편을 파렴치한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인터넷 뉴스에는 내 남편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그의 지지율은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 쳤다.
남편은 분노와 공포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집 안을 서성거리며 이건 모함이야. 최명환, 그 비열한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아들 민규는 캠프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댔다. 나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침착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우리는 지금 대중의 오해를 살 만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 아들 민규는 나의 이 조용한 판단을 어머니의 무능함으로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나와의 상의도 없이 정면 돌파를 명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나는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아들과 남편이 자초한 그 재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기자회견장은 굶주린 하이에나 때와도 같았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후보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사실입니까? 20년 전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내 남편은 그 질문들 앞에서 평소에 그 당당함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의 억울하다는 항변은 오히려 그를 더 의심스러워 보이게 만들 뿐이었다. 아들 민규는 아버지를 보호하겠다며 나섰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기자들에게 복잡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세금 내역서들을 들이밀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복잡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다. 아들의 그 서툰 대응은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인상만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다.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대참사였다. 그것은 해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다. 그날 저녁 남편과 아들은 마치 폐잔병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판단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마침내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나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보, 당신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20년 전 서류 쪼가리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당신이 평소에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문제들을 미리 챙겼어야 할 것 아냐. 그의 말에 아들 민규가 동조하고 나섰다. 맞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아내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편의 과거까지도 다 관리하고 보호했어야죠. 그동안 집에서.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으로 망쳐버린 이 모든 상황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의 30년간의 헌신, 내가 포기했던 나의 꿈, 내가 그들을 위해 바쳤던 나의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이 집안 관리도 제대로 못한 무능한 아내라는 단 한마디의 비난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쳐다보았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차갑고도 단단한
새로운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에게 나는 그저 그런 존재였구나.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너희들이 저지른 실수의 책임은 모두 내게 떠넘기는구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의 헌신적인 엄마이자 아내로만 살지는 않겠다. 나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30년 전에 그 유능하고 냉철했던 PD 강순자를 아주 길고 깊은 잠에서 깨우기로 결심했다. 나의 진짜 반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남편과 아들이 퍼부은 그날 밤의 비난은 역설적으로 내 마음속의 마지막 망설임을 걷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 집안이, 내가 30년간 쌓아 올린 이 가정이 그들의 손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평소에는 청소를 위해서만 들어갔던 금단의 공간이었다. 나는 서재의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20년 전에 그 투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서재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창고에는 그의 과거가 담긴 수십 개의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마치 베테랑 형사처럼 그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정체불명의 회의록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서류의 산속에서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내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해졌다. 30년 전 수백 개의 비디오 테이프와 취재 노트를 분류하고 밤을 새워가며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해냈던 그 젊은 PD 강순자의 감각이 내 온몸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거대한 전지를 벽에 붙이고 이재진 투기 의혹 사건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했다. 땅을 매입한 날짜, 계약금과 장음을 치른 날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처음 발표된 날짜, 그리고 최종적으로 땅을 매각한 날짜까지. 다음으로 나는 모든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렸다. 남편 이재진 땅을 판 사람, 중간에서 거래를 주선한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당시 시청의 도시 계획과 공무원들까지. 나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상대 후보 측이 공격하는 내부 정보 유착의 고리를 찾아내려 애썼다. 몇 시간 동안 서류와 씨름하던 중 나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째, 남편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2년 전이었고 당시 그 지역은 그 어떤 개발 호재도 없었던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었다. 둘째, 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인이 몇 해 전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 그는 이 거래의 진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없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었다. 하지만 셋째, 내가 찾아낸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것은 당시 남편과 시청 공무원이 나눈 대화가 기록된 아주 낡은 회의록이었다. 그 회의록에는 남편이 오히려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은 없으니 투자는 신중히 하라는 공무원의 조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상대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완벽한 반박 증거였다. 나는 이 모든 사실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대중들이 복잡한 부동산 용어나 법률 조항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담긴 쉽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였다. 나는 한 평범한 가장이 아내와의 소박한 노후를 꿈꾸며 평생 모은 돈으로 시골 땅을 샀지만 우연히 그 땅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졸지에 투기꾼으로 몰리게 된 억울한 이야기라는 명확한 내러티브를 설정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를 뒷받침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들만을 골라 한 장짜리 팩트체크 보도자료로 정리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들 민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ABC 방송국의 김민준 기자가 단독 인터뷰를 하겠다며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상대하고 계신데 계속 헛소리만 하고 계세요. 어떡하죠? 김민준 기자. 그는 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치인들을 공영에 빠뜨리기로 유명한 젊고 야심 있는 기자였다. 나는 직감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할 때라는 것을. 나는 내가 정리한 서류 폴더를 들고 서재에서 나갔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남편이 하이에나 같은 젊은 기자 앞에서 진땀을 흘리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 땅은 투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방언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차가운 녹차를 기자 앞에 놓아주며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했다. 기자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그리고는 남편과 아들을 향해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 다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잠시 제가 기자님께 이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내 갑작스러운 등장에 남편과 아들, 그리고 김민준 기자까지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남편이 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나의 눈빛에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님을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나는 기자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내가 준비한 팩트체크 자료를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기자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호소나 정치적인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의 모든 기록에 근거한 반박 불가능한 사실들의 나열입니다. 나는 마치 내가 연출한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모든 것을 재구성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 한 평범한 부부의 소박한 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개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들려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찾아낸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나의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김민준 기자의 눈빛이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 그 날카롭고 회의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특종을 발견한 기자의 흥분과 한 인간의 이야기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남편과 아들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라도 되는 양 넋을 잃고 내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아내이자 어머니의 전혀 다른 모습을
경이와 충격 속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김민준 기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모님, 아니, 선생님,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정치인의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위대한 스토리텔러를 만나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이재진 의원님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약속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담아 새로운 기사를 쓰겠다고. 기자가 돌아가고 우리 집에는 잠시 승리의 예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상대 후보 측에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칼날이 나를 직접 겨누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린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재진 후보의 아내 강순자 씨. 과거 방송사 PD 시절 방송계 영향력 이용해 부동산 투기 조장 의혹. 후보 아내의 검은 커넥션. 과연 진실은? 나는 내가 마침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온 순간 나 자신이 새로운 관역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 강순자로 이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 서야만 했다. 김민준 기자의 기사는 하루 만에 모든 판세를 뒤바꿔 놓았다. 그의 기사는 단순히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해명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설명해준 사실관계와 내가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인 최명환 측이 어떻게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대중을 선동했는지를 아주 날카롭고도 논리적으로 파헤쳤다. 기사의 제목은 진실과 거짓 프레임 전쟁의 실체였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급격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남편의 지지율은 반등했고 인터넷 댓글에는 우리가 속을 뻔했다. 이재진 후보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우리 집에는 잠시나마 승리의 예감이 감돌았다. 남편과 아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명환이라는 교활한 정치인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다. 나는 그의 다음 공격이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칼날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닌 나를 직접 겨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나의 예상은 정확히 이틀 후에 현실이 되었다. 최명환 캠프 측에서 내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익명의 제보가 아니라 최명환 후보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진 후보의 아내인 강순자 씨의 실체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는 내가 30년 전 방송사 PD로 재직하던 시절의 기록들을 들고 나왔다. 강순자 씨는 과거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녀는 당시에도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업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편집과 여론몰이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여러 번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내가 과거에 연출했던 몇몇 프로그램들을 예로 들며 내가 미디어의 힘을 이용해 진실을 조작하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이번 이재진 후보의 투기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아내인 강순자 씨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살려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그럴듯한 증거들은 모두 그녀의 손에 의해 교묘하게 편집되고 각색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공격은 아주 영리했다. 그는 나를 억울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나선 현명한 아내에서 대중을 기만하는 유능한 미디어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켜 버렸다. 나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나의 과거 경력을 나의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새로운 국면 앞에서 나의 남편과 아들은 다시 한번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나를 향한 인신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남편은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이 괜히 나서는 바람에 이제 불똥이 당신한테까지 튀었잖아 라며 또다시 나를 원망했다. 아들 민규와 선거 캠프 직원들은 이제 나를 자신들의 선거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피했고 나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내 집에서 내 가족들 사이에서 외로운 섬이 되었다. 바로 그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자 긴급 편성으로 두 후보 간의 끝장 토론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상대 후보인 최명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토론회 참석을 수락했다. 이제 모든 공은 우리 캠프로 넘어왔다. 이 토론회는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최악의 위기였다. 캠프 사무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토론회에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피하면 우리가 모든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후보님의 멘탈 상태로는 최명환 같은 저격수에게 백전백패입니다. 괜히 나갔다가 KO패만 당하고 올 겁니다. 남편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토론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최명환의 그 교활한 혓바닥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무의미한 논쟁을 1시간 넘게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직접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했다. 토론회 나갑시다. 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아들 민규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지금은 어머니까지 나서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론은 어머니를 조작 전문가라고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겁니다. 남편도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내 선거야.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내 꼴이 뭐가 되겠소. 나는 유권자들에게 아내 뒤에 숨는 무능한 남편으로 비칠 거요. 그건 죽기보다 싫소.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내 대한 불신만이 가득했다. 나는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아내 뒤에 숨는 무능한 남편보다 진실 앞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정치인으로 보일 뿐이에요. 나는 아들 민규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너는 내 어머니를 언제까지 정치와는 상관없는 평범한 주부로만 볼 생각이니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나밖에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나는 나의 마지막 결심을 통보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이 선거 캠프의 위기관리 책임자로서
그 토론회에 나갈 겁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나, 강순자니까요. 내 말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30년 전의 프로듀서로 돌아갔다. 나는 선거 캠프의 작은 방에 나만의 전쟁 상황실을 꾸렸다. 나는 먼저 상대 후보인 최명환이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방송 토론회 영상들을 수집했다. 나는 그의 말버릇, 표정 변화, 그리고 그가 주로 사용하는 공격 패턴과 논리의 허점들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다. 다음으로 나는 이번 토론회 예상 질문들을 뽑고 그에 대한 완벽한 답변, 즉 킬링 멘트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복잡한 사실들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감성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집중했다. 나는 이 토론회를 정치적 공방전이 아니라 한편의 감동적인 휴먼 다큐멘터리로 연출할 계획이었다. 주인공은 억울한 누명을 쓴 나의 남편, 악역은 진실을 왜곡하는 비열한 정치인 최명환, 그리고 나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이 드라마의 해설자이자 최후의 증인이었다. 토론회 전날 밤 캠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남편과 아들은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직접 만든 마지막 대본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남편의 선거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난 30년간 그림자처럼 살아온 나 강순자라는 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싸우는 마지막 전쟁이었다. 나는 내일의 무대를 내 인생 최고의 방송으로 만들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조용히 맹세했다. 토론회가 열리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30년 만에 나의 옛 일터로 돌아온 셈이었다. 스튜디오의 독특한 조명 냄새,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그리고 생방송을 앞둔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낯설면서도 이상할 만큼 편안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남편 이재진은 정반대였다. 그는 대기실에 앉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연신 이마에 맺혔다. 그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상대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있었다. 아들 민규와 캠프 직원들이 그의 옆에서 아버님 힘내세요.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 어떤 격려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내가 미리 준비해온 작은 우황청심환 하나를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여보,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PD가 아니라 아내로서 말했다. 그냥 당신의 진심을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정치를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말에 그는 잠시, 아주 잠시 나를 의지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생방송 시작 아분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뜨거운 조명,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여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우리를 향해 있었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예상대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내 남편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원고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다. 그의 연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업무 보고에 가까웠다. 반면에 상대 후보인 최명환은 아주 능수능란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내 남편을 부패한 기득권으로 몰아세웠다. 그리고는 준비된 칼날을 우리 부부를 향해 겨누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이재진 후보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단 한마디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과거 방송사 PD였던 그의 아내를 전면에 내세워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 방송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던 그 아내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남편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선동적인 말에 방청석에서는 술렁임과 함께 우리를 향한 야유가 터져나왔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최명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나를 향해 마이크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나를 시험하려는 듯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복잡한 빛이 서려 있었다. 강순자 여사님, 지금 상대 후보 측에서는 여사님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며 이 모든 상황이 여사님께서 기획한 언론 조작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 복잡한 정치적, 법률적 사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평범한 가정주부. 그의 그 한마디,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내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 나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심장은 30년 전 생방송 큐사인을 외치던 그 순간처럼 차갑고도 짜릿한 흥분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골랐다.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수백 명의 시선이 오직 내게만 집중되었다.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방송을 시작했다. 네, 사회자님, 저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30년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강순자입니다. 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낮추었다. 그리고는 방청석과 카메라 너머의 시청자들을 향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정치인의 아내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평생 땀 흘려 일한 돈으로 남편과 함께 소박한 노후를 꿈꾸었던 한 명의 아내로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떳떳한 가정을 물려주고 싶었던 한 명의 어머니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나는 정치가 아닌 가족의 이야기로 프레임을 전환했다. 최명환 후보께서는 저의 남편이 20년 전에 산 땅을 가지고 투기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복잡한 서류 대신 아주 간단한 달력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 온 커다란 달력 패널을 들어보였다. 자, 보십시오.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과 제가 방송국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을 합쳐 문제가 된 그 땅을 산 날짜는 바로 1995년 3월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포함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정부에 의해 처음 발표된 날짜는 그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난 1997년 5월입니다. 여러분, 2년 뒤의 일을 미리 알고 땅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투기가 아니라 우연한 행운일 뿐입니다. 나는 그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을 이토록 단순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단번에 무너뜨렸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방역을 시작했다. 오히려 저는 최명환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20년도 더 지난 저희 부부의 개인적인 부동산 거래 내역을 이렇게 소상히 알고 계신 겁니까, 혹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사찰하신 것은 아닙니까? 내 역공에 최명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명환 후보께서는 저를 미디어 조작 전문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때 방송사 PD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 취재하고 탐사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나의 진심을 담아 말했다. PD였던 제 눈으로 볼 때 지금 최명환 후보께서 하고 계신 이 모든 일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여론 조작극입니다. 그는 사실의 일부만을 가지고 전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팩트가 아니라 대중의 분노와 의심을 자극하여 선거에서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가 나에게 씌운 프레임을 그대로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나는 나를 공격했던 그의 칼날을 빼앗아 그의 심장을 겨눈 것이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방청석에서는 처음에는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시민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대 한편에서 나를 보고 있는 내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악과 그리고 내가 평생 그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경외감이 떠올라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살림이나 하는 아내, 밥이나 하는 엄마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거대한 적을 상대로 홀로 싸워 이기고 있는 한 명의 위대하고도 낯선 여전사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스튜디오 안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방청석의 한쪽에서 시작된 작은 박수 소리가 이내 거대한 함성이 되어 스튜디오 전체를 뒤덮었다. 나의 30년간의 침묵은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도 통쾌한 방식으로 마침내 끝이 났다. 나는 조명 아래 서서 쏟아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마침내 나의 이름을, 나의 존엄을 되찾은 것이다. 그날 밤의 TV 토론은 선거의 모든 판도를 단번에 뒤집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남편 이재진의 정치적 역량이나 상대 후보 최명환의 비열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강순자였다. 혜성처럼 등장한 선거의 여왕. 강순자, 정치인의 아내인가? 최고의 전략가인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그녀의 스토리텔링, 비결은 나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정주부가 되어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내가 토론회에서 했던 말들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이름으로 영상 클립이 되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나의 차분한 카리스마와 논리적인 설득력에 열광했다. 상대 후보였던 최명환은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그가 나를 공격하면 할수록 그는 유능하고 강한 여성을 억압하는 꼰대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그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는 결국 선거를 이틀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초라한 변명과 함께 후보직을 사퇴했다. 선거일, 투표소로 향하는 길,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뒤가 아닌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다. 아들 민규는
그런 우리 두 사람의 뒤에서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따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를 향해 터졌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그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개표가 진행되던 그날 밤, 남편의 선거 캠프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출구 조사 결과 남편 이재진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사무실 안은 지지자들의 함성과 환호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당선된 남편의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강순자, 강순자, 강순자. 그들의 함성은 지난 30년간 이름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온 내게 대중이 보내는 가장 뜨거운 헌사였다. 남편은 자신을 향해야 할 스포트라이트가 아내인 내게 쏟아지는 것을 보며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모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넓은 거실에는 우리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간의 전쟁이 남긴 흥분과 피로가 무거운 침묵이 되어 우리를 짓눌렀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남편이었다. 그는 거실의 트로피 장식장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수많은 감사패와 공로패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오늘 받은 새로운 당선증 옆에 한참 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한 정치인의 의기양양함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한 남자의 깊은 회한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순자야, 그가 아주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이겼어. 아니, 우리가 이겼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이겼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승리가 나의 덕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내 앞에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내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진심 어린 사죄를 시작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말 미안하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나는 지난 30년간 당신을 내 인생에 아주 편안하고 유용한 가구처럼 여겨왔소.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만 결코 그 자체로 존중받지는 못하는 그런 가구 말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그 가구 안에 당신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소.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밖에서는 큰 사람인 척했지만 정작 내 집 안에서는 내 아내의 재능과 빛을 두려워하는 아주 작은 그릇의 남자였을 뿐이오. 나는 당신을 엄마라는 이름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해왔던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인생을 30년이나 훔쳐버린 셈이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거짓이나 변명도 없었다. 오직 뼈저린 후회와 진심 어린 참회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변했다는 것을. 나는 그의 사과에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용서는 이미 당신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오래전에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는 나의 용서를 확인하려는 듯 내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더 이상 나의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로서 나의 공식적인 비서실장이 되어주시오. 우리 이제 제대로 함께 일해봅시다. 비서실장, 그것은
그의 세계 안에서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놓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왜요? 나의 싸움은 당신의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으니 나만의 길을 가고 싶어요. 나는 나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를 인터뷰했던 김민준 기자가 나를 찾아왔었다. 그는 나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능력에 감탄하며 자신과 함께 작은 미디어 컨설팅 회사를 차리자고 제안했다. 우리처럼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작은 기업이나 개인들을 돕는 회사.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당신의 수석 고문으로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언제나 쓴소리를 해주는 역할은 기꺼이 맡아주지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무급으로 나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만일 겁니다. 나는 나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 혹은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남편은 나의 그 당당한 선언에 잠시 서운한 표정을 짓는 듯했지만 이내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이제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말했다. 알겠소.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오.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나는 이제 당신의 뒤에서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겠소. 나는 그날 밤 나의 서재, 한때는 나의 비밀스러운 반란의 기지였던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김민준 기자와 통화하며 우리의 첫 번째 고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내 방은 더 이상 외로운 독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독립적인 왕국의 심장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30년 전 내가 PD상 트로피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성취감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의 진짜 인생 2막은 그렇게 가장 멋진 방식으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후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59번째 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찬란한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나와 김민준 기자가 함께 설립한 작은 미디어 컨설팅 회사 KSJ 커뮤니케이션즈는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며 작지만 강한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우리의 고객은 거대 기업이나 유명인들이 아니었다. 우리의 고객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30년 전의 PD 경험을 살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작은 동네 빵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 편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인터넷에 알렸다. 사람들은 그 진심 어린 이야기에 열광했고 빵집은 돈줄을 내주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전통 기술을 가졌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고전하던 시골의 젊은 농부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땀과 철학이 담긴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온라인 직거래 시장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와 가치를 팔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매일같이 새로운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한 남자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방황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나의 회사에서 특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평생을 통해 얻은 위기관리 능력과 스토리텔링 노하우, 그리고 세상을 읽는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사무실의 젊은 여직원들은 나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때로는 어머니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는 내 남편이 나를 불렀던 그 엄마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그들의 존경과 애정이 담긴 그 호칭을 나는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남편 이재진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다. 그는 시의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겸손하게 일했다. 그는 아내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시민들의 진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그의 일정을 관리해 주거나 그의 연설문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나를 찾아와 조인숙 고문님으로서의 나의 의견을 구했다. 여보, 시에서 청년 창업 지원 기금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건 나보다 당신일 테니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서로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물론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30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억지로 덮으려 애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상처마저도 우리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늘 아침 내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을 깨우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검토하기 위해 스스로 눈을 떴다. 내가 서재 책상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그가 먼저 읽은 신문과 따뜻한 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내가 매일 아침 그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내 책상 위에 신문과 물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서류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좋은 기획이라도 하고 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1인 미디어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에요. 당신의 시의회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의원님? 그가 내 농담에 환하게 웃었다. 하하, 그거 좋은 생각이요. 조인숙 대표님의 제안이라면 우리 시의회에서 최우선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지.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동등한 파트너로서 웃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나를 엄마로 보는 아들의 눈빛이 없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지적인 여성이자 존경스러운 파트너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이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의 진짜 아침, 나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평온하고도 찬란한 모습으로 내 곁에 와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인생의 지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